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당. 정당은 여기 지금 여기 나왔죠. 딴 게 아니고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정당 제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나왔어, 그죠? 우리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당제는 여러분 그 복수정당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양당제와 다당제. 아까 우리 봤죠, 그죠? 양당제는 정당이 딱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권 수권 능력 있는 거대 정당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양당제과 해당되는 게 미국 같은 거죠. 미국 뭐 공화당, 민주당, 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 정당이 한 5, 60개 돼요. 근데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왜 양당제라고 그러냐. 그럼 다당제는 뭐냐?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 한 서너 개쯤 되는 그는 그보다 숫자 좀 많은 경우를 다당제라 그래요. 자, 장단점 보겠습니다. 그 보면 양당집과에 해당되는 게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은 것들. 다당제에 해당되는 나라들 주로 이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주로 이게 유럽 나라들이죠. 유럽 나라들이 아까 이게 주로 아까 이게 비례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그룹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지. 의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당제를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된 거의 그 연립 정부가 많이 거기 의미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연합이 일상화되었다. 왜? 혼자서 그 과반을 보통 차지 못하잖아. 그래서 보통 연립 정부를 합니다. 장단점 해볼까요? 장점 A 보시면은 이게 시면 나왔죠. 전국이 안정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양당제라면 A당 아닌 B당이기 때문에 책임이 명백하죠. A당이 정부를 수립했는데 망했어요. A당 책임이지, 그지? 정치 책임 소리가 명백합니다. B에 넣어줘, B. 이에 반해서 다당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죠. 근데 단점 뭐냐? 이게요, 이게 망하면 누구 책임 몰라. 그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단점 보시면은, 다당제 단점 보세요. 이게 B의 정책 책임 소재가 불명하다. 왜냐면은 AB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망했어요. A당 책임이야, B당 책임이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소재가 불명하다 말합니다. 야씨. 자, 뭐, 그 정도 보고요. 넘기겠습니다. 이익집단과, 또 여러분, 547페이지 이익집단 특징 있죠? 그건 요걸 가지고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특징을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 박스 보이죠, 여러분? 그 기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박스 보이십니다. 그지? 거기다가, 보시면은, 일단 세 집단의 특징은 뭐냐? 정치 사회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공통 특징은 정치 사회학이네요. 이 정치 사회라는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쟁점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당도 마찬가지고 이익집단도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려면 예컨대 이런 이익집단에 해당되는 게 뭐 노동조합 이런 것들입니다. 노동조합이 자기들이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은 국민의 여론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사회라는 표현을 익히세요. 정치사회라는 표현을 익히셔야 됩니다. 차이점은 여러분, 정당은 정치권력 획득의 목적이죠. 이익집단은요, 특수이익이야. 자기들 노조의 이익. 지금은 정경련이라는 집단이 있죠, 그죠? 정경련은 정경련 독자적인 이익들, 중소기업 중앙에는 중소기업들의 이익 이런 말입니다. 시민단체는 공익이죠. 소비자라든지 인권, 여성, 그죠? 이런 어떤 공익, 그죠? 공익 시민단체. 그다음에 정당은 보시면은 정치적 추운 기능 보이죠? 정치적인 추운 기능의 말은 근데 공직 선거에 후보를 배출한다 이 말이에요. 후보를 배출. 나머지 집단은 후보를 못 내죠. 오로지 정당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책임도 있다는 얘기. 정책 책임을 지어서 얘밖에 정당밖에 없어요. 여기 잘 넣어줘. 정책 충원 기능 있는 거 정당. 그래서 정책 책임지는 것 정당. 여기에 주로 놓는다면은 자 넘기겠습니다. 다 넘길게요. OX로 바로 넘어갈까요? 1번 이게 다당제죠, 그죠? 2번은요?
양당제지. 3번은요? 다당제지, 그죠? 자,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여론, 여론.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여론정치라고 그러는데, 여론정치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면 여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552페이지에 뭐, 민주정치와 여론정치라고 하는데, 그 민주정치, 이런 등등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정치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문화. 정치문화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어떤, 우리의 태도, 뭐 생각,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정치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정치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 그게 우리의 정치 문화예요. 우리가 정치란 걸 떠올리면은 뭔가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게 좋은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그림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그 그림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 문화의 어떤 구성 요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치 체계 투입,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사고를 해 나갈 때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정치 체계, 투입, 산출, 주체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 체계는 뭐 국가 체계, 뭐 헌법 체계 이런 걸 이야기해요. 또는 투입은 여러분 우리가 투입 산출문에서 투입일 때 뭐 국민의 요구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산출은 뭐 국가의 법령이라는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정치 주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이는 네 가지 사고 대상이 돼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정치 문화가 나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치 문화의 이념형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론에 보시면은 정치 문화의 이념형이라는 표현이죠. 이론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향리형, 시민형, 참여형입니다. 향리형은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는데 마이너스란 말은 인식이 없다 이 말이고요. 플러스는 인식이 있다 또는 반응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이너스는 인식이 없다 또는 반응이 없다 이런 말이고요. 달리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말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는 뭔가 인식을 하고 있고 반응을 가지고 있고 뭐 그게 뭔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향리는 뭔가니까 향리 저 시골 이런 거죠. 향리형 정치 문화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반응도 안 보이고 그는 이 네 가지 정치 주제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다 마이너스 거죠. 반면에 민주형 참여형 보시면은 참여형은 오늘날 우리 민주화된 사이 일반 아주 적극적인 능동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모임입니다. 다 플러스입니다. 정치 체계에 대해서 플러스, 투입이란 말입니까? 국가를 잘 알고 있고, 헌법 지시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따를 거는 따르고, 이 말입니다. 산출과 투입과 산출에서 플러스 반응이라는 말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그러니까 국민에서 할 것도, 시민에서 이행할 것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신민형이 뭡니까? 이러면 신민이란 말 자체가 우리 조선시대 신하와 백성이란 말이죠. 그죠? 조선시대의 신하와 백성이란 얘기예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종하는 사람들이죠. 복종하는 사람. 국가에게 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민형은 복종하는 형이에요. 복종하는 형. 향령은 아무 생각 없는 형태고요. 신민형은 국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요구하지 않고 명령만 따른다는 얘기죠. 복종만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정치체계 플러스, 투입 대상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국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산출 대상 플러스 뭐예요? 국가의 명령은 따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치 주체, 내가 주인이다. No, 마이너스. 그렇게. 다음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념형이에요. 이념형. 그럼 현실적인 뭐냐? 현실은 여러분, 현실형은 이게 짬뽕이 짬뽕. 섞여 나타나는 거죠? 섞여서 나타나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더라도 뭐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일부는 향리형도 있고 일부는 그 시민형도 있고 일부는 참여형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현실은 섞여 나타납니다. 어느 게 그러면은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우리 성격이 규정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참여형이 대단히 많다. 이게 참여형이고 그러면 이렇게 뭐 시민형이고 향령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성격이 대체 어떤다고 참여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비중이 어느 게 높냐에 따라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기에 향령 그 밑에 설명된 거 보겠습니다. 그 향령 보세요. A에 주로 전통사에서 나타난다. 전통사에 나타난다. 그 C에 보시면은 선거 때는 근데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러면은 그는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 게 아니고 쉬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냥 투표도 안 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딱 요 해당선 아무 생각 없다 이런 말 그죠? 시민형 보세요. 주로 A의 과도기진 중앙집권적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요. 권위주의. 그게 약간 내가 여기서 아까 전에 뭐 조선시대 이렇게 말했지만은 근데 권위주의는 꼭 조선시대만 권위주의가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 뭐 독재가 굉장히 횡했던 시절도 일종의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하면 잡아가니까 꼼짝 못했다 그죠? 그는 그때 우리 공동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형 같은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그런 거예요. 권위주의라는 표현 익히시고요. 근데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C에 나오죠? 근데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민형이라고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지. 그냥 우리는 왈가불가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참여 봅시다. 오늘날 민주사회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그림 보세요, 여러분. 현실형 모양, 현실 모델. 현실형은 썩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율자측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율자측에 두 개 나와있죠. 여기 시험에 나왔다는 거지. 그럼 자율자측은 뭐가 있어요? 참여형이 가장 비중이 높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시민형이 가장 높지. 그럼 여러분, 그래, 자율자측은 우리가 민주적 모형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모형은 권위주의적 모형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타이틀, 그림 밑에 타이틀이 있죠. 그죠? 그래,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그 그림이 합의형 정치문화와 분산형 정치문화가 나옵니다. 오른쪽 그림이 시험에 나왔죠. 그죠? 이게요. 우리 공동체의 어떤 특정 쟁점에 관해서 여론이 한쪽으로 정리되느냐, 팽팽하게 대립되느냐 이합니다. 그래서 근데 반이라 그러면은, 찬반이, 근데 요 퍼센티지, 그죠? 찬성도 이만큼이고 반대, 이거 딱 정확하게 대립되고 있어. 이게 일종의 분산형이에요, 분산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전을 폐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경우 이제 분산형이죠. 요번에 여러분 우리가 시민 논의단이, 수기단이 해봤을 때 거의 유자 찬성이 51%, 하여튼 이거 40, 이렇게 나죠. 굉장히 근산차로 이제 유지된 거고, 신골이 5, 6% 이렇게 계속 하는 쪽으로 흘러났는데, 일종 이게 팽팽하게 되는 분산형이라는 거죠. 합의형은 이거죠. 한쪽에 이제 쏠리는 이게 합의형. 찬성 쪽으로 또는 뭡니까? 반대쪽으로. 반대만 이것도 합의형이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넘겨서. 그럼 여러분, 정치 문화가 발전하려면은 이게 분산형이 좋을까, 합의형이 좋을까 물어봅니다. 합의형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합의형이. 정치 문화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약간의 이론이, 그는 우리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과서적인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다극형 합의형 정치 문화 보이죠? 그 두 번째 점 보세요. 두 번째 표현은 정치 발전에 요리하다는 표현이 보이죠? 끝에, 그지?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OX 한번 볼까요? (6번) 시민형, 이거 시민형이죠? 7번은요? 이념형입니다. 이념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썩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볼까요? 바로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4번 볼까요? 4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지금 뭐예요? 의원내각제지, 그지? 나가 대통령이다, 그죠? 그림만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에. 지금 문제는 지금 가입에서 나의 특징이란 말은 대통령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다, 그죠? 기억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이게 이제 겸직이니까 이게 아니지, 그지? 이게 아니잖아, 그죠? 미연에
의회 해산도 의원 내각제 저거죠. 틀렸다. 디귿에 그렇네.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리얼에 임기보장. 임기보장은 대통령 특징이 저거죠. 그래, 그렇더라. 자, 페이지 넘겨서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그게 8번 볼까요? 8번. 이름 1번은 대통령, 이건 나중에 우리 대통령 파트 할 건데요.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요거, 아까 우리가 대통령은 3억 원이에요. 저거 3억, 그지? 2번이 틀렸네. 3번 보세요. 50% 여성 추천하라. 이 나왔잖아요. 그죠? 4번에 보세요. 이게 90일까지 그만둬라 그랬죠. 그죠?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넘겼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해 나왔던 건데, 14번 보겠습니다. 14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 지금, 가는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 가 보세요. 가가 의석수가 여러분, 가와 나 있으면 그러다. 오케이. 가는 밑에 별표 보세요, 여러분. 선구가 100개래요. 별표 보시면요, 그죠? 박스 밑에. 선구가 100개래요. 근데 선구도 100개고 여러분 의수도 몇 개입니까? 선거구도 100개고 의수도 100개야. 또 사실 필요 없는 말 해놨네. 각 선거구의 최다 득표자 의수. 이게 뭡니까? 일단은 소선거구 다수 득표자 이 말이지. 그죠? 이 문장 자체가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럼 여러분 이건 이제 완전 정당 득표 나는 두 번째 보시면은 정당 득표율 이게 이제 가는 한국 가는 그러면은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 국가고, 그죠? 나는 그러면 뭡니까? 비례대표 국가라, 그죠? 이렇게 뽑았네, 그죠? 이게 두 가지 방식 뽑았습니다. 자, 1번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의 가국가 보시면은 A 정당이 40%인데, 의수수가 얼마예요? 60석이지. 이거 아까 우리가 과잉대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과잉대표예요. B 정당도 과잉대표네. 왜 30%인데? 40석이네, 그죠? 그러면 CD 정당은요, 이게 20%나 10%나 되려고 의석이 한 번도 없죠? 이건 과수대표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1번에 기억에, 근데 만면에 나국가 보시면 정확하게 득표율과 의수가 비례한다는 이야기지, 그죠? 기억에요. 표의 등가성은 어디서 높습니까? 당연히 나가 확실하죠. 표의 등가성, 그지? 니은에.
아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합의제 민주주의 공부했죠, 그죠? 합의제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나국가에 나국가. 나국가가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나. 왜? 기본적으로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상호 합의를 중시한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맞다 이거지. 찍으세요. 여러분 그 나국가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보다 소수당 의석과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그죠? 그 비대표를 끼워주고 있죠. 근데 이 나라는 뭡니까? 완전히 그 비대표 보기 때문에 소수파는 나가 훨씬 잘 포장 잘 되죠. 우리보다 그지 틀렸다. 리얼에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가와 나의 혼합 NO. 우리나라 기초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중선거구 소수대표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선거구 소수대표제야. 완전히 틀리죠, 그죠? 가와 나는 섞이지 않을지 우리는 중선거구 소수대표제 플러스 비대표제죠. 틀린 게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넘겨서 뭘 보느냐? 20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책은 가실 분은 없어요. 이게 지금 올해 우리가 2017년도 문제입니다. 일단 그 옛날 책 가신 분들은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요 표를 보세요. 요 표. 자, 지역구 비례표가 있는데 지역구 선거구수는 500석이고 선구가 500개입니다. 의원수도 500석이에요. 선거구가 500개인데 의원수도 500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됩니까? 선거구수와 의원수가 똑같네? 그러면 한 구에서 몇 명 뽑았다고? 한 구다고. 그 다음에 비례표는 선거 한 그럼 비례는 어디서 뽑습니까? 전국까지 뽑죠. 비례표 선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전국도 전국까지. 오시면 그럼 여러분 이는 선거구라면은 선거구 숫자가 몇 개예요? 선거구 숫자가 몇 개야? 500개, 501개. 500개? 501개지. 500개 더하기 501개야. 501, 선거는 501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문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질문 이야기해 볼게요. 1번. 지역구 의원은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없잖아. 그런 말 없잖아, 지금. 그죠? 그냥 우리가 뭐예요? 그냥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지, 그지? 근데 뭐 결선투표 했는데 그런 말 없잖아, 그죠? 그건 뭐 없으니까 틀린 거야. 1번 질문이 그게 틀렸다. 2번에요. 다당제보다 양당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지. 왜요? 소선거구니까 양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지? 다음에 3번에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결정되죠. 두 개 다. 개인별 득표와 정당 득표가 합해서 결정되겠죠. 그죠? 틀렸다. 4번에 지역구 선거에서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 당선 가능성이 더 높진 않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 정치인이 당선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험이 왔다니. 올해 시험이 왔다니. 여기 지방직에 나왔네. 그래서 올해 지방직 문제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됐고요. 24번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당선이 두 사람이지, 그지? 그건 뭡니까? 일단 중선거구 소수대표제 또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1번에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가 비례대표제죠, 그죠? 이건 비례대표는 아니지, 그지? 2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동일한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은 소선거구니까 전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중선거구야. 중선거구지. 디귿 3번에 광역의원보다 사표가 줄어든다. 그렇죠. 왜? 광역의원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다. 그죠? 4번에 절대다수. 그런 말 없죠?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절대다수는 아까 뭐였습니까? 과반을 못 넣는 사람이 나타날 때 주로 소선거구 다수 대표자 나타낸 현상입니다. 절대다수 표현은 절대다수 대표자는 다수 대표자 연결되는 이거는 소수 대표자나 그죠? 이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풀면 되겠더라. 넘겨서 26번 한번 풀어볼까요? 서울시 문제네요. 볼까요, 여러분? 일단 이 문제 잘 보시면은 19대, 20대, 21대 정부 제출 발의야. 여러분,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할 수 있대요. 이거 대통령에서는 없는 이야기다,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원 내각제의 예외적인 경우란 이야기죠. 근데 오른쪽 여당 의석률 보세요. 19대 20대는 여당이 50%가 안 되지. 여소야대였던 경우고요. 21대는 어떻습니까? 52%니까 이때는 이제 여대야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정치적인 상황이 좀 바뀌었다. 그죠?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질까? 일단 19대 20대 보겠습니다. 여당 의석률이 44에서 46% 커졌죠. 그런데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42에서 5대 39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꼭 의석률과 발의안 가결률이 비례하지는 않죠. 틀렸다. 미연에 20대에서는 정부 제출 법률안 가결 수보다 그건 여러분 정부 20대 같으면은 발의 수가 16,542건 곱하기 39%니까 39% 그죠? 계산하면 오겠죠, 그죠? 근데 국회는 반대로 1867 곱하기 51% 하면은 숫자는 오겠죠. 이거는 숫자를 비교하면 되죠, 그죠? 이게 맞을 겁니다. 이것에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 제출 법률안 발의안 있다 보면은 물론 의원 내각제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그지 대통령제도 이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꼭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 못한다. 리얼에 여대 야소인 경우가 달리 말하면 21대라는 얘기죠. 21대가 가결률이 더 높다. 그렇지. 19대 20대는 42, 39밖에 안 되는데 21대에서 여당이 팍 밀어들어가지고 그죠? 여당이 팍 밀어들어가지고 지금 58%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27번 요거는 또 옛날 책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괜찮아. 내가 읽어줄 테니까 천천히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 지방직이에요. 1번에 정당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성능제는 헌법에서 보장된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복수성능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2번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부터 보조받는다. 이게 맞아.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을 육성하려고 우리 헌법에서 정당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당이 교섭단체를 달리 말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20명이 되느냐 20명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당 보조금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국민의 원래 바른정당이 원래 20명이었는데 좀 찢어져가지고 이제 반토막 났죠. 그럼 원래 아마 걔들이 20명 있을 때는 딱 20명 있을 때는 정당 보조금이 한 4, 50억 됐을 건데 지금 반토막 나면서 한 10몇 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정당보다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그 숫자를 막 맞추려고 하는데 어쨌간에 우리나라는 우리 헌법 자체가 정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로잖아.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을 육성합니다. 맞다 이거지. 3번에 여러분 1번, 2번 같은 지문들은 틀린 지문은 잘 안 나온다. 이거는 너무 주로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서 이게 우리 그 정당 조항에서는 제일 조항에서 이 조항입니다. 이게 8조 3항인데 이게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때 이게 정당 예산 조항이었죠. 그때 우리 강조했습니다. 누가 제소한다고요? 정부가 위원정당 예산 제소를 정부가 합니까? 국회가 합니까? 국회가 하는 것은 탄핵이잖아, 그지? 정당 예산 누가 제소한다고? 정부가. 여기서 이게 되는 이랬어요. 기본 질서에 위반했을 때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예산을 제소한다. 땡. 정당 예산 제소 누가 한다고요? 정부가 하는 정부. 그때는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거 놓은다면은 요거를 뭐 국회나 다른 걸 바꿔낸다 그죠? 정부 그죠?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 권한 사항 중에서 국회가 하는 것은 탄핵소추거든. 탄핵소추. 그것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넘겼습니다. 그게 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그 헌법 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그 정치 파트에서 놓을 것은 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 다 했고요. 올해 우리가 2017년도 기출문제 한두 문제 맛을 좀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법의 영역, 정치에서 여러분,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법에서 정치에서 이제 법으로 넘어갈 때, 이 정치적인 그 권력 관계가 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 미치는 첫 관문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은 이렇게 정해 있죠. 헌법. 그리고 여러분 그게 570페이지 그림이 밑에 법 단계설 그림이 보이죠?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시각적으로 보시면 이게 헌법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게 최고법이에요. 가장 높은 그 상위법입니다. 가장 중한 법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법률이라는 법이에요. 이게 다 법입니다. 헌법도 법이고 법률도 법이고 명령과 규칙도 법이에요. 그러면 헌법은 누가 만드는 법이냐? 이건 국민이 만드는 법이에요. 국민이. 법률은요 국회가 만드는 법이에요. 명령은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뭐 총리라든지 또는 각 부죠. 각부 뭐 외무부, 그죠? 보건복지부 각 부가 만드는 법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령, 대통령의 명령을 줄여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부령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헌법이란 법은 우리 국민이 만드는 법이고, 그럼 그게 어떤 법이냐? 이게 정치적인 세계에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세력관계가 있죠. 세력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가 우리 이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패망해가지고 일본을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때 텅 빈 정치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뭐 좀 더 정확하게
뭐 우리 임시정부가 따지면 또 이야기 좀 달라지지만 어쨌간에 그때 뭔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뭔가 좀 국가를 이렇게 좀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여러분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 패는 뭐냐? 한쪽 패는 야 우리 대통령제 하자. 대통령제 하면서 한 패는 직선하자. 또 한편은요 우리 대통령제 하자 라고 말해서 간선하자. 또 한편은 의원내각제 이런 정치인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냐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정부 형태가 공부할 때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재헌헌법 때 어떤 정부 형태를 해석했습니까? 대통령제를 했는데 간선했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그 당시 때는 정치적인 세력과 제일 우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헌법이라는 법은 국가였던 설계도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면에 때 집을 짓듯이 국가를 만들 때도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설계도면에 해당되는 게 헌법이라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뭐 몇 층을 할 것인가, 그죠? 기둥은 몇 개 둘 것인가, 방은 몇 개 할 것인가, 욕조를 내줄 것인가,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국가를 만들 때도 어떻게 구성할까를 그린 그림이 헌법이라는 법이에요. 이 헌법이라는 자체가 헌자 이 자체가 기본 근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간이 되는 법이라는 이야기 지금 일종의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에 닿는 이게 근간이 근간.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헌법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권력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제를 하자. 그리고 대통령 국회에서 뽑자.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누자. 그죠? 이렇게 했고, 그죠? 입법권은 국회에게 주고, 사법권은 법원에다 주고, 행정권은 정부에다 주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통치 구조에 관계된 결정하고, 이런,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이지, 그지? 통치 권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치 천안할 때 했습니다. 주권과 통치권은 다르다겠죠, 그죠? 얘네들은 통치권들이에요. 주권은 다르게 있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지? 그래서, 이 국가기관은 사실은 주와 종을 따지면 종들이에요, 종들. 이 종이란 이야기죠. 누가 주란 이야기입니까? 주는 국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가기관 이렇게 구성하고 얘들을 만든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그래서 얘네들에게는 이런 권력을, 국가 통치권을 줬는데 대신 국민에게는 뭔가 얘네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이걸 왕이 혼자 행사했다, 그지? 그래서 얘들은 뻑하면은 국민을 괴롭혔죠. 그래서 얘들 쪼개놓고도 좀 불안해. 그래서 맞짱 뜰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그게 이제 기본권이에요. 얘네들한테는 얘는 통치권을 주면서 국민한테는 기본적인 권리를 권한을 주고 서로 대응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헌법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치 조직 구조를 정하고 있는 법이 헌법이에요. 그런 법입니다. 우리 법적인 이런 것은 헌법밖에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보세요. 헌법 의의 보시면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우리 국내의 어떤 법책에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국회가 만든 법이에요. 그럼 여기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여기 입법권이죠. 이 국회에다가 입법권을 줬단 말은 여러분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줬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줬다고요? 헌법이 준 거죠. 헌법이 줬단 말은 누가 줬단 말입니까? 국민이 줬다는 이야기지, 그지? 이렇게 위임했습니다. 위임. 또 명령은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등부는 명령한테 또 위임을 합니다. 이거 위임이라 위임. 네가 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서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등부는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 네가 정해. 또는 이런 것들은 뭐 총리 네가 정해. 총리 등의 대통령, 총리 등이나 각 부령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럼 이거로 그러면 여러분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명령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때 우리가 일종의 보디가드가 뭐였습니까? 위헌 명령 심사 제도를 발동해서 얘를 무력화시키고, 그죠? 난리버립니다. 또 명령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면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헌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무력화시키죠, 그죠?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헌법의 법적 의의 보세요.
첫 번째 칸에 최고 규범이다. 그지? 그래서 니은에 보시 일어나네. 그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어. 그래서 어떤 보디가드를 두고 있느냐? 이거 보세요. 위헌법률 심판제도 또는 헌법소원 심판 이런 걸 두어서 헌법의 규범력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뭐래요? 보디가드들이 헌법을 지키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밑에 그림 꼭 기억하시고요. 법당에서 꼭 기억하세요. 한스 켈진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거 옛날 오스트리아 그 헌법 재판소장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헌법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법칙의 틀을 잡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케이, 오른쪽에. 자, 헌법의 의미 변화 보시면은, 근대, 이런 우리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근대 이후의 헌법, 이게 뭔가니까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죠?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부채를 무너뜨렸죠. 양시장 레진을 무너뜨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입헌주의 요구했죠. 그 입헌주의에 따른 헌법이 이겁니다. 입헌주의. 우리 헌법 만들어서 해보자. 그죠? 헌법. 이 입헌주의에 따라 만드는 헌법이 이 근대의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보시죠. 3번에 보세요.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 기본권 보장.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시민이 기본권 이런 게 없었지, 그지? 이때 이제 기본권이라는 이름이 탁 등장한다. 기본권. 그런트 레이트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권한, 기본적인 권리다, 이런 말입니다. 기본권이라는 걸 딱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때. 두 번째는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 성문헌. 이러면 성문헌법이라는 게 이거죠. 헌법을 만드는데, 문서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니, 문서로 안 만들면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죠? 문서로 딱 남겼다는 거예요, 문서로. 성문헌법입니다. 그럼,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헌법인데, 모든 나라는 안 그래요. 모든 나라라고 말하면 틀렸습니다. 그 밑에 영국은 여러분, 영국 보세요. 밑에, 박스 밑에, 불문헌법이란 말은, 헌법 자체가 문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불문헌법입니다. 그까지 보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뭐냐? 이거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세계대전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대전을 거쳤다. 세계대전 때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죠? 그래서 생존이 중요하지. 그래서 주요 내용 보세요. 니은의 생존권 보장. 기억해 보시면 국민 주권주의인데 어떻게 하자고? 실질화시켜. 형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해보자. 3번에 디귿에 법치주의도 실질법치주의. 그래도 우리 이런 법치주의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요. 이때는 권력 분립주의가 약간 수정됩니다. 그게 뭔가니까, 요때를 보니까 세계대전 직후에 우리 경제 공부할 때도 했다시피, 요때 복지국가 개념이 나와요.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하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좀 세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 권력 분립이 엄격한 권력 분립이 약간 수정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제평화. 그죠? 세계대전 다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전에 말했을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9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 1940년대 50년대잖아요, 그죠? 그때 9천만 명이 죽었어요. 장정들이. 그럼 애지간 사람 다 죽었다냐 이게. 지금은 전쟁하면 9천만 명이 아니라 싸그리 씨가 말이겠죠, 그죠? 다시 그래서 국제평화라는 게 이게 헌법에 탁 등장하는 거야. 그다음에 혼합경제. 그 이전까지 여러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경제할 때겠죠, 그죠? 이때 여러분 이 세계대전 이후에 이때 해필이면 또 경제 대공황이 와요.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제체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입니다. 유관 역사 전통, 그죠? 3.1운동, 둘째 줄에 보시면은, 4.19 민주의 힘, 이런 말로죠. 그 등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헌법 전문도 헌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헌법 전문이 헌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헌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헌법 전문을 가지고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그렇게 이제 간만 보시고요. 헌법 전문을 본격적으로 물어볼 가능성 약합니다. 그냥 그렇다. 자, 오른쪽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좀 볼까요?
요거는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많이 강조했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헷갈린다. 꼭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다는 얘기죠.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죠. 우리나라 그 헌법 설계자들이 헌법을 설계할 때 몇 가지 컨셉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항상 우리가 뭐를 지을 때는 컨셉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구성할 때 어떤 컨셉이 기초가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 그죠? 그게 국민주권주의 나타납니다. 1번에 넣어줘. 국민주권주의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지? 민주공화국. 이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민이 주인인, 이름은 민주공화란 말은 여러분, 이 공화국이란 말은 뭔가니까, 이 공화국이란 말은 어느 놈이 혼자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혼자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달리 말은 뭐예요? 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공화란 말 자체가 함께 다스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민이 주인이 돼서 함께 다스린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게 군주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는 군주제가 더 이상 없다. 이런 말로 써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요. 두 번째 보세요. 이 항에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죠? 이 국민주권주의 천명하고 있죠. 그 대한민국 1조 1항이 제일 중요한 조항이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제 군주 노릇 하시다가 이제 가신 분이 있다. 그죠? 군주 노릇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그죠? 군주 노릇 하시다가. 자, 실험방, 요게 시험이 요게 시험이 났지. 그죠? 실험방안. 그래, 국민이 주인이야. 그럼 말만 하지 말고 그럼 이러면 주인이라고 말만 주인으로서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가 있는데 우리가 저때 있는 이야기에서 회사 사장으로서 회사 사장이 뭐 하는지 뭐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사장이잖아요, 그죠? 하는 게 뭔데 직원 뽑고 채용하고, 그죠? 일 못하면 쫓아내고, 또 평소에 일단 채용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평소 땡땡이 치면 장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임권, 또 뭡니까? 평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기열사의 자료를 통해서 계속 그 감시한다는 이야기죠, 그지? 선거권, 피선거권, 그죠? 이게 시험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요게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헷갈린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말이죠, 그죠? 우리 여러분, 그 지난주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공부할 때 자유민주주의 공부했죠, 그죠? 이거는 자유를 좀 더 방점을 둔다는 얘기. 자유를 더 강조합니다. 그럼 자유를 강조한다는 말이 뭐냐? 요 말은 있잖아요. 자유를 강조하는 말. 이 말의 함의는 뭔가니까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라. 이런 말이에요. 소수를 보호하라. 이겠어요. 이러면 어차피 다수가 힘이 있으니까 보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소수파가 권리 침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수파도 보호하라 말이 자유 우리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또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국가 권력이 함부로 소수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같은 말이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국가 권력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쪼개야겠다. 왜? 국가 권력이 예전에 뭉쳐있으면 항상 우리를 개입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권력을 쪼개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법치주의. 법에 따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적법 절차. 절차를 꼭 지켜라. 만약에 여러분,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빨리 법원이 나서서 보호하라. 그래서 법원의 판단권은 독립시켜라. 사법권 독립. 요런 정도. 그래서 어렵지 않죠? 양자각.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잠시, 그럼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 4번, 그래서 그 페이지 넘겨보시면 복지국가,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이거는 특별히 헷갈릴 것도 없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국제평화주의 하나만 보면 여러분, 그게 그 이제 제6조, 5조 1항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 이걸 이렇게 내죠. 대한민국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땡. 우리는 뭘 부인한다고요?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남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6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딸딸 암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6조. 특히 6조 1항입니다. 그죠? 6조 1항.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체크, 국내법 체크, 그다음 같은 체크. 이거 나중에 다시 합니다.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요. 페이지 넘겨 잠시 걷겠습니다.